세부담 올리겠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보유든 거주든 다 올라가고요. 일단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임차인분들. 하지만 하나하나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부작용이 생기냐?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에 뭐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를 뭐 좀 감해주는 게 있는데 만족하실까요? 그렇죠.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장기보유 투표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제 세부 부담을 좀 견디지 못해서 나올 수 있는 뭐 고가 아파트라고 좀 표현해야 되나요?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하시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자, 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채널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세금 전문가 제네시스 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제네시스 박님은 저희 채널에 이제 또 처음 나왔죠?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 또 저희 부자이커 스쿨에서 네네네. 세금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 영상은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입니다. 부동산 세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제네시스 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최근이니까 이 8월 3일에 그 전에 또 대국민 토론도 있었고 그 이후에 세제 개편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개편의 중요한 내용을 일단은 이제 모든 사람이 거주를 해야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건데 조금 큰 틀에서 먼저 정리를 살짝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핵심은 보유하지 말고 거주해라. 이제 주택수 다 필요 없고 가액 기준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 굳이 더 한다면은 초고가 주택 세부담 올리겠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보유든 거주든 다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니까 거래세 일부 완화하겠다 하는데 방금 제가 한 네 가지 말했잖아요.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그리고 초과주택 세부담 늘리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 올리니까 거래세 완화하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개편은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예견되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임차인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그냥 오랜 기간 이 해당 지역에서 20년 30년 오랫동안 살았는데 벌써 이 경우라면은 투기꾼이 아니잖아요. 주택수도 하나고 그냥 오래 장기 거주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분들마저도 집을 팔아야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저도 이제 요즘 가수들은 잘 모르는데 EXID 위아래라고 있어요. 위아래. 뭐 아십니까? 저 요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뭐 멜로디는 들어봤을 거잖아요. 요즘 시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그래서 초고가 주택 40억, 50억 이상 분들이 주택을 팔면 어디로 갈까요?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그런데 외곽으로 빠질까요? 가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 30년 그렇죠, 살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낮춰서 보유세를 낮추다 보니까 딱 구간이 20에서 30억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경부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 보면은 거주하면 보유세가 오히려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요. 그럼 20억, 30억들 가겠죠? 그럼 이제 거기 수요가 갑자기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40억, 50억을 보유하고 매도했던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평온하던 시장이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고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장이 되는데 이건 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아래가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이하는 그냥 알아서 가는 구간이잖아요. 특히 이제 뭐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신혼부부라든지 네네. 사회 초년생분들 거기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샀어요. 말이 그렇지 10억도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 나중에 소득도 올라가고 애도 생기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타겟이 한 20억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20억, 30억 요 구간에서 위 아래로 다 뭉치는 거예요.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이제 정리하자면은 세제 개편의 취지를 따지면 하나하나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부작용이 생기냐? 이게 너무 꼬아놔서 그래요. 규제를 더하고 하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튀는 방향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제 위 아래. 근데 네. 이제 위에 계셨던 분들 중에 20년, 30년 이제 보유하셨다가 그게 고가 주택이 됐을 때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금이니까요. 네. 정확한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속 보유를 한다고 하면 네네.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에서 고가 주택이 됐던 그분들이 그럼 연령이
꽤 고령자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진다. 지금 이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한번 그 이번에 나온 재경부 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종부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 시가 45억 수준이에요. 네네네. 시가 45억 수준이면은 연세가 한 70세 정도 되시고 만약에 내가 10년 거주했다. 10년 거주를 하면은 보유세가 현재는 91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1년에요. 네, 1년에 네네네. 28년도가 되면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물건인데 나이도 같고 거주가 아니라 보유를 했다. 그러면 916만 원이 1,780만 원까지 뜁니다. 2배로 뛰네요.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 내가 그냥 1,000만 원 내더라도 1,700은 못 내니까 1,000만 원 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해서 거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뭐 합당한 정책인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들어온다. 그럼 보유세는 약간 뭐 조금 소폭 오르는 걸로 줄일 수가 있는데 네네네네. 문제가 뭐죠? 거기 있던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갈 데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임차인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60세로 볼게요. 연령대를 60세고 10년 거주를 다 했어요. 이렇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주택도 1주택이고 10년 거주했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시가 20억짜리예요. 네네네. 그럼 현재 보유세가 370만 원 정도인데 아까는 45억이었으니까 훨씬 적게 나오죠. 네네네. 얘가 28년 개편된 걸로 보면 354만 원으로 약간 줍니다. 집값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아. 물론 이제 집값이 오르면 더 오르겠지만 그쵸. 근데 뭐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이 말하는 것처럼 되니까 되게 약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네네. 문제는 이제 30억 이상인데 30억 같은 경우도 573만 원에서 558만 원으로 약간 줄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20억, 30억은 그냥 해볼 만하죠. 물론 공시 가격은 15억, 20억 정도 수준인데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시가가 50억, 공시 가격이 35억이다. 그러면은 1,350만 원이요. 벌써 지금도. 근데 이게 내가 10년 거주를 다 했어. 네네네.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그런데 1,879까지 올라 버려요. 일단은 요건은 다 맞춰도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종부세 계산을 할 때 내가 연령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아. 그걸 한도를 800, 600으로 새롭게 신설을 합니다. 이번에도 신설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왜 없던 한도가 생기냐. 두 번째, 그래 한도는 너무 과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럼 도대체 8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기준이 애매모호한 네, 거네요. 저는 그러면? 그런 거 되게 집착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800 어디서 나왔냐, 600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도자료 어디를 봐도 뭐 약간 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50억짜리이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요. 10년 거주 다 했으니까. 그래도 보유세가 올라가고요. 70억이면 2,200에서 4,600까지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는 매각하시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나오겠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된다? 이제 위 아래 위 된다. 이거. 샌드위치 구간은 이렇게 당연하죠. 그러면 확장이 50억, 되는데? 70억을 파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아까 보니까 20억, 30억은 오히려 줄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똑같다면 네네네. 거기를 가겠죠. 왜냐면 내 주변 인프라라든지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병원도 가깝고. 근데 내가 이걸 다 팔고 이번에 나온 세제 개편에 뭐 지방으로 가면 양도세를 뭐 좀 감해 주는 게 그런 것도 있는데 있더라고요. 뭐 5억, 3억이에요. 네네네네. 만족하실까요? 그렇죠. 좀 힘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물론 가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체적인 트렌드를 봐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20억, 30억 구간들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그 구간이 더 이렇게 탄탄해지는 거죠 수요가. 그럼 말씀하신 것이 일단은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는데 네. 그 한 채도 이제 구간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렇죠. 구간이 2, 30억대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위에서도 오고 아래에서 네.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사에서는 덜 똘똘한 한 채. 그런데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고 넥스트 똘똘한 한 채로 봐야죠 뭐. 뉴 그래요? 트렌드. 근데 뭐 그 20억, 30억짜리 집도 가만히 있겠어요? 일단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종부세도 한도가 있잖아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이번 개편할 때 장특공도 한도를 좀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세 장특공? 예. 네네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조금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장기 보유라는 게 예전에는 이름 자체로 거주하고 보유한 80% 공제가 됐는데 네. 일단 지금 이제 뭐 장기 거주로 좀 바꿀 건데 거기서 또 한도를 정해놨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 말이 그것도 800만 원, 600만 원이었죠. 그거는 이제 아까 종부세. 아 정부세요. 그리고 이제 장특공 한도는 20억, 10억. 아 맞아요. 그러면 그 20억은 또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이게 2028년이 예. 20억, 그다음 그 네네네. 이유가 이제 10억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냥 10억까지 딱 거주를 하더라도 맥시멈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은 현행으로는 표 1, 표 2 그러는데 좀 말이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주택, 주택 외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부 다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름을 딱 보면은 거주해야 공제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임대용 혹은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주 안 했죠. 네네네. 장특공 못 받습니다 앞으로. 주택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했잖아요. 보유에서 거주로 틀린 말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내가 사정이 있어서 뭐 거주를 한 번도 못하는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 맞습니다. 임대용이 되든 맞아요. 시세차익용이 되든 맞습니다. 투자용이 되든 투기용이 되든 아니면 내 친척이나 부모님이 거주하셔야 되든 근데 네네. 내가 거주 안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29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장특공을. 그러면 이 장특공의 취지라는 거는 투기 수요 뭐 이게 혜택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에 대한 해칭을 하고 네네. 명목 소득이 아니라 실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가끔 강남에서 살다가 아니면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또 발령을 강제로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회사 네, 차원에서. 그럼 그분들은 지방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네. 거주는 이제 지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집은 아예 장특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 예외 사유로 나올 거예요. 이제 부득이한 예외 사유로 해서 몇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네네네. 그 사례가 이제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이제 취업, 직장 근무상 형평,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 그런데 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이어야 돼요. 초등 중등은 안 돼.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 봉양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네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최장 3년까지예요. 3년 이상이 되면 또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찝었어요. 뭐 그 보도자료 보면서 이거 왜 3년을 두냐. 결국 3년까지만 하고 결국 다 실거주하라는 건데. 그쵸.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장특공이 아까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럼 주택은 이제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거는 이제 장기 보유 소득공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걔는 그냥 연 2%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를 하면 일반적인 주택 비과세가 아닌 거 네네네네. 2%씩 받는 거죠. 네네네네. 그리고 내가 이제 비과세인데 12억이 넘는 거 고가주택이라 그러잖아요. 고가주택 비과세. 네네네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억 초과돼서 혜택을 받는데 최대 80%까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50억에 판다. 그럼 차익이 40억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40억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계산을 좀 더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80%를 다 곱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양도차익 40억에 장특공 80이니까 32억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32억을 공제받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 세금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32억 공제를 이제 28년이 되면 20억 한도, 29년이 되면 10억 한도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집에 똑같이 그 가격이야. 그런데도 세금이 줄어. 그래서 기재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놓은 게 취득가 12억 그리고 양도가가 32억, 양도차익 2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양도차익 20억을 한도를 두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특공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봤자 장특공이 뭐 6억, 뭐 이렇게 4억, 2억으로 이게 좀 내려간단 말이죠. 보유 네네네네네네. 거주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한도에 안 걸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데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밖에 안 하면 네네네네. 지금은 2억 3천밖에 세금이 안 나와요. 그런데 28년도에 팔면 3억 2천, 그리고 29년도에 하면 4억 5백으로 올라갑니다. 네네네네. 그리고 내가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다 했는데 양도차익이 무려 50억이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장특공 20억, 10억 한도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팔면 3억 천, 28년을 팔면 9억, 29년이면은 13억.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거의 세금이 3-4배로 뛰어버리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 50억, 60억 아까 보유세 시뮬레이션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네.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주택수도 늘리지도 않았고 여기서 내가 오래 살았는데도 앉아 있으면 보유세죠. 뒤늦게 팔면 양도세를 폭탄을 맞아야 돼요. 그쵸.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가운데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팔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지. 맞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세제 개편 내면서 지방에 가면 양도세 가면 5억 3억 더 해주게 되는데 그걸 하겠냐는 거죠. 제 말은. 감정이 이미 상했는데 그러면 그 인근으로 가겠죠.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보유세가 지긋지긋하실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보유세를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20억 30억대로 가겠죠. 근데 이것도 매각을 했을 경우죠. 이제 감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겠죠. 일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겠죠. 그러겠네요.
그럼 매물은 더 안 나오죠.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 이렇게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보이는데 이게 조금 아쉽다. 이번에 세제 개편을 물론 일부러 그러긴 안 하셨겠죠. 그런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부담이죠. 네네네. 세 부담을 좀 견디지 못해서 나올 수 있는 뭐 고가 아파트라고 좀 표현해야 되나요? 네네. 그냥 그게 좀 초고가 주택.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하시는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뭐 강남권에서는 매물이 뭐 2천까지 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분명히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매물이 나와서 네. 5% 10% 이렇게 떨어진 가격 있죠. 네, 그 네, 전 네. 실거래가보다 이건 분명히 좀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조정이 60억짜리가 50억이 되고 네. 40억이 되고 아까 뉴 노멀에 될 수 있는 20억 30억까지 내려올 거냐 그건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우리가 역대 집값 하락기 IMF라든지 그쵸. 금융위기라든지 그쵸. 2008년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금리 때 음. 한 15% 20% 많이 떨어지면 그 정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 올랐어. 근데 떨어지는 건 20%.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될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올 초에도 2, 3월 달에 매물 좀 나오고 5월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강남권. 뭐 비슷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뭐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매물은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세부담이 지긋지긋해서 나온 매물이 또 세부담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못 살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런 매물들이 좀 계류해 있거나 네네네. 안 팔리고 있거나 이런 맞아요.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정부가 기대하는 바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내가 이제 세부담이 너무 커서 팔았는데 매수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니까 네.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추익수 내면 끝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아마 이거겠죠. 자, 대출도 이렇게 안 나오고 집값도 이렇게 비싸고 매수하는 순간 보유세가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매수할 수 있겠냐? 그러면 50억짜리가 45억으로 내려오고 다시 40억으로 내려와서 집값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값 안정에 있어서 어떤 좋아질 수 있는 시나리오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도 그렇게 해서 한 10% 15% 빠졌어요. 강남이. 근데 왜 지금 다시 회복을 했죠? 첫 번째, 일단 매도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들으니까 안 팔잖아요, 이제. 내가 한 세금 3억 낼 거를 갑자기 10억을 내야 돼요. 아까우니까 안 팔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걸 받아주고 사는 매수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매수자는 어떤 사람이지? 일단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50억, 60억짜리 그 보유세 허덕이는 사람보다. 그래도 현금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이가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렇죠, 그렇죠, 현금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소득 수준이 높겠죠. 자,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내가 이제 보유세가 힘드셔서 매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은퇴하셨거나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매수하는 분들은 각오하고 내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로 바뀌는 거잖아요, 명의가. 그럼 이 사람들은 보유세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낼 수 있죠. 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충분히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2년 아니면 2년, 3년이 지나면 뭐 물론 지금 초고가 주택이 막 계속 상승할 거라고는 아무도 모르고 그쵸, 지금 사실 그쵸. 좀 주춤해 있는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아무도 모르지만 그쵸. 어찌됐든 간에 그 가격은 유지를 하면서 견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거하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아까 위아래 그랬잖아요. 요 중간층이 약간 좀 붕 뜰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갭이 너무 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좀 붕 뜰 수 있었는데 신규 소유자가 좀 오잖아요. 네네네. 위에서 매각을 하고 그리고 밑에는 항상 노리고 있고 음. 나 언젠간 저기 가야지. 음. 20억 30억대 한강벨트. 말이 그렇지 20억 30억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럼요. 어마어마한 큰 그쵸. 돈이에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요 중간 가격대도 소위 말하는 덜 똘똘한 한 채도 오히려 탄탄해지겠다. 그럼 위는 위대로, 얘는 얘대로, 밑에는 얘대로, 위아래 위아래.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어떤 탄탄한 2, 30억대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그냥 딱 지역을 이야기하죠. 어디 지역을 좀 예상하고 한강벨트죠 계십니까? 뭐. 그러니까 뭐 지금 성동구, 광진구 그리고 마포, 특히 마포, 성동구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겠고 용산 당연히 들어가고 게다가 지금 한남 뉴타운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3구역 이미 다 철거하고 있고 29년 예정이죠. 입주하는 게 아마 뭐 좀 늦으면 30년일 건데 한남 뉴타운 들어서면은 어마어마할 건데. 거기 파크사이드 서울 오피스텔이 분양가만 75억 하는데 그럼 바로 그 옆에는 3구역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게다가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있잖아요. 옆에 자양동도 성수 5구역이야 그러면서 지금 네네네. 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광진구 지금 다 가고 뭐 광장동까지 지금 퍼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야 그래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데 좀 약간 좀 서울은 아닌데 또 괜찮은 곳이 어딜까 일자리도 좀 이렇게 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성과급도 잘 나오는데 보니까 광교 동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경기 남부 라인. 맞아요, 맞아요.
거기까지 퍼지겠죠. 한 20억대. 벌써 동탄 20억을 찍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라인. 거기가 중심으로 아마 상대적으로 네네네.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그래도 30대 이제 네네네. 이 생존 매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전세 어떤 네, 내몰려가지고. 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똘똘한 채 가지고 보유가 아니고 거주로 바뀌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내몰리게 되는 건데 당연하죠. 그러면 이 전세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완전 네. 뭐 정말 힘들어지겠죠. 아까 그 해커님이 예를 하나 드셨잖아요. 내가 주택이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발령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지방에 발령을 받았는데 집을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1주택만 갖고 있으라며. 그럼 내가 거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또. 아니 이게 네네네. 이게 할 수는 있는데 그쵸.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주택은 하나만 그쵸. 실거주 이런 방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방 발령 받아도 또 다시 복귀하면은 이제 그때는 주택이 필요 없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차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임차를 누가 제공해 주죠? 뭐 SH공사, LH공사 아니죠. 다주택자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방 발령 받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월세나 전세를 내면서 거주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방으로 갔을 때도 그러는 건데 수도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30대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거는 이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저도 이렇게 약간 좀 공포스럽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매수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거기에 대출 규제하고 있죠. 지금 대출 총량이 벌써 지금 1년 되기도 전에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뜬금없이 국민은행에서 대출 규제와 별도로 맞아요. 우리는 3억까지만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잘 내용 보시면 물론 제가 대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보시면 지방 아파트도 3억입니다. 포함돼 있나요? 그냥 전국이에요. 뭐 서울 수도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리딩 뱅크니까 옆에 신한 다른 데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본의 아니게 15억 이하는 6억은 나오겠지라고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3억이 되는 거죠. 물론 6억 대출 다 받아도 원리금 갖고 하면 대출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버거워요. 네네. 6억 다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3억 4억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3억으로 하는 거죠. 제 친구가 삼성 대기업 다니고 맞벌이하고 지금 관리자급이기 때문에 연봉이 꽤 돼요. 사회초년생에 비해서 여유가 그래도 많이 있는 중견 관리자급인데 근데 그 친구도 대출이 4억에서 3억으로 막히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은 못하겠네. 네. 욕을 하던데 현금이 10억이 넘는 애가. 근데 사회초년생 30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맞아요. 이거 해줘야지. 왜 막어 그거를. 나 너무 흥분했다 지금. 좀 1주택은 건드리지 말자. 우리 사회초년생은 건드리지 말자.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대출 받고 사고 맞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사고 그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걸 자기가 다 모아서 삽니까 그거를. 해줘야지. 이게 이제 사회초년